실적 급등은 언제 될까요? 팩트는 실적입니다. 과연 언제 셀트리온의 실적이 폭등할까요? 2023년 실적은 폭등합니다. 간단합니다. 2023년에서 24년 미국 시장 출시 의약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아바스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졸레어 무려 7개의 의약품이 출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셀트리온 주문은 의약품 선주문, 2024년 상반기 출시 의약품까지는 2023년 선주문 들어옵니다. 매출 급등 가능하지요. 여기에 합병. 자, 매출 급등 기반 이후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주가 급등은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억지일까요?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도 저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실적 성장이 유럽 시장에서 숫자에 대한 성장 폭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독일 현지 병원에 있던 의사조차도 램시마 SC는 정말 뛰어난 의약품이다. 현지 의료진들의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엔데믹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자가면역 질환, 이 두 가지 자가면역 질환의 정말 탁월한 제품군들이죠. 그래서 고농도 퍼스트 바이오 부머 휴미라에, 그다음 램시마 SC는 바이오 베터. 얘는 경쟁 약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의 주가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보면 고점권이죠. 하락하고 박스권이에요. 다시 한번 하락하고 박스권, 하락하고 박스권. 단순하죠. 그래서 현재 요 부분에 있죠. 그래서 반등 나오는 부분은 실적 성장 폭이 나올 때마다 차례로 이 매물대를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적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은 시장 또한 좋지 못하죠. 간밤에 미국 주식이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조금 있다가 시장 분석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에 대한 폭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하나씩 매물대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21조 휴미라 노리는 바이오시밀러, 리베이트 벽 넘어야. 미국 특허 만료가 내년. 현지 시장 특성 고려한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의약품 시장의 구조는 유럽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보험사로부터 일정한 리베이트를 지급받는다. 보험사가 약가 협상의 주체가 돼 리베이트의 유무와 그 규모를 따지는데, 바이오 의약품 등 고가 의약품일수록 리베이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저가인 바이오시밀러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피어스 파마에 따르면 정가가 높은 약물일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지불자와 중개업자인 PBM 등에게 유혹점이다.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 중개업자인 PBM, 일부 의료보험의 경우 리베이트는 주로 보험료 관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지불자들은 높은 가격에 높은 리베이트가 따라오는 제품을 선호한다. PBM 역시 정가의 배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이러한 유인을 활용해 제약회사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리베이트 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로써 경쟁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반면 환자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일부 의료보험은 높은 리베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보훈처와 카이저 병원 등 지역 통합보건기관들과 같은 일부 구매자들은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자들은 자체 마케팅 역량에 다양한 가격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비아트리스는 사노피의 인슐린 치료제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 두 가지를 출시했는데, 브랜드 버전인 생글리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옵션의 경우 정가에서 65%를 할인하는 등 크게 저렴한 가격, 그리고 브랜드 버전 생글리는 오리지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채택하고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플라이마 내년에 이제 직판을 통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리베이트 벽을 넘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3.52, 다우가 2.73, S&P가 2.91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무척 컸죠. 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미국 소비자 물가가 8.6% 상승했다. 40년 내 최고치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야. 그래서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거야. 그러면서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갭이 크게 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금 안 좋다고 말할 때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여유자금으로 모든 자기가 훌륭하게 반 투자 대상에 여유자금을 한다면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30%대까지 왔어요. 더불어서 상승을 했다가 빠졌습니다. 스물 계속 내려가는 건 안 좋은데 한번 빵 하고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점권까지도 거리가 있죠. 자, 보통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면 하락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상당한 하락폭을 거치면서 저점권 부근에서 변동폭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의 시그널도 있겠죠. 지금은 모든 미디어가 대부분 시장의 공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수급을 차단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이미 인플레이션,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8%대가 넘었죠.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 8.6%, 40년의 최고 수준인데요.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게 뭐냐?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올려서 1%예요. 물가 상승률은 8%죠. 8.6%. 자, 그러면 여기에 명목금리, 여기에 실질금리라고 하죠. 실질금리 더하기 바로 물가 상승률이 명목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1%예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몇 프로죠? 마이너스 7.6%예요. 즉 돈의 가치가 박살나고 있다고요. 연준은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플레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를 지금 7% 이상, 8% 이상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저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미 인플레를 용인했습니다. 용인했고요. 금리 상단이 결코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언급드렸어요. 이미 100번에 가깝게 2008년도 연준의 움직임과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의 움직임은 180도 다르다. 2008년도 이전의 연준의 움직임은 금리를 한 번 올리면 끝까지 올렸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되건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건 금융시장이 빠그러지건 간에 한 번 올리면 끝까지 올려서 달러의 기축통화를 수호했다. 그 이면에는 사실 양턱깎기가 있었다. 자산에 대한 털깎기가 아마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는 양털 깎다가 만다. 즉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모니터링 꾸준히 해왔다. 그래서 고점 대비 30%가 나오면 연준의 스탠스는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시장을 그리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모든 미디어가 안 좋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계해야 될 때는요, 모든 미디어가 환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유자금이라면 지금이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입하기에 좋은 시그널로 대외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다시 한번 튀었어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이후에. 그래서 보니까 거의 최고치죠. 1개월물을 봐도 최고치입니다. 1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을 봐도 최고치를 뚫은 것 같아요. 그쵸? 최고치이다. 그런데 10년 동안 봐도 결국 미국 채심리도 10년의 최고치에 와 있어요. 금리가 10년 동안의 최고치에 와 있다.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달러에 대한 가격도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최고치에 와 있다. 그쵸? 그래서 3개월 후를 봐도 거의 고점권에 찍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10년 동안의 달러의 가격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해 있다. 미 국채 금리도 사상 최대치에 근접해 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30% 하락해 있다. 자, 이 상황에서 FOMC에서 연준은 과연 뭐라고 할까요? 재밌겠죠? 어떠한 부분으로 나올지. 그러나 연준은 시장을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